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차례를 먼저 보니까 첫 번째가 조화로운 삶을 찾아서 삶의 원칙, 집을 짓다, 농사 짓기, 무엇을 먹을 것인가, 살림 꾸리기, 함께 사는 사람들, 버몬트에서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 그리고 헬렌 리어링의 말, 조화로운 삶을 찾는 이들에게, 그리고 옴기니의 말, 아름다운 두 영혼의 삶의 기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저는 이 중에서 조화로운 삶을 찾아서와 삶의 원칙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화로운 삶을 찾아서. 정말로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땅을 일궈서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힘든 농사일을 몸이 감당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나이를 먹은 게 아닐까? 시골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누구한테서 배워야 할까? 내가 살 집을 과연 내 손으로 지어 올릴 수 있을까? 밭대기를 일구어서 밥상에 먹을거리를 올려놓을 수 있을까? 집 짐승들도 길러야 하지 않을까? 농사일에 얼마나 얽매여 살게 될까? 시골 일은 내 허리를 휘게 만드는 또 다른 중노동이 되지 않을까? 도시 생활과 결별하기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몇백 가지나 넘는 이런 의문들이 머리를 채우기 마련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 우리 두 사람이 쓴 것이다. 나이가 20살에서 50살 사이이고 건강과 지혜와 돈을 아주 조금밖에 못 가진 부부라 해도 누구든 충분히 시골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우리 두 사람은 믿는다. 얼마든지 필요한 기술을 배워 나갈 수 있으며 자기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또 자기뿐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소박하고 단순하면서도 넉넉한 삶을 꾸려나갈 수가 있다. 1910년부터 수매 동안 일어난 갑작스런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 두 사람은 직장과 생계수단을 잃었다.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과 불황이 서구 세계에 가져다준 새로운 형편에 싫든 좋든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고 그때 우리는 50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지금까지 흘려보낸 많은 세월 덕분에도 눈이 뜨이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질 수가 있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데 크게 작용한 것은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변화였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 환경이나 세상의 압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선택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 또한 당연히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도시에서 바쁘게 오가며 살아갈 수도 있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불만스럽게 여기는 이 삶의 환경을 죽을 때까지 참고 견딜 수도 있었다. 아니면 이런 슬프고 야만스러운 방식을 버리고 몇몇 사람들만이 걸어간 길, 완전히 방식이 다른 삶으로 발길을 돌릴 수도 있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서구 문명 속에 남아있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문명을 대신할 확실한 대안을 찾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라는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 대안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그 해답을 찾아 나갔다. 첫 번째로 우리를 점점 더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이 사회에서 탈출해 다른 나라로 망명해 살아갈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두 번째 대안은 이 도시 문명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일이었다. 도시에서 협동 공동체나 계획 공동체를 이루어 살 수 있을지 우리는 진작에 따져보았다. 하지만 그땐 그런 일이 눈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이런 서로 돕는 공동체를 대안으로 골랐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경험을 되짚어보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 우리가 들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는 없었다. 결국 우리는 세 번째 대안을 선택했다. 그것은 시골에 내려가 자급자족하며 사는 삶이었다. 우리 스스로 자급 능력을 갖추어 더 넉넉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내리자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시골 생활의 목표를 정해 그 목표가 우리 형편에 맞는지 꼽아보는 일이었다. 우리는 어중간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분명한 대안을 찾고 있었다. 우리가 조화로운 삶을 사는데 기본이 될 만한 것이라고 여기는 최소한의 몇 가지 가치들이 있었다. 바로 그것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환경과 일을 찾고 있었다.
그 기본 가치란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단순한 생활,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남, 무엇이든지 쓸모 있는 일을 할 기회, 그리고 조화롭게 살아갈 기회. 단순함, 고요한 생활, 가치 있는 일, 조화로움은 단순히 삶의 가치만이 아니다. 그것은 조화로운 삶을 살려는 사람이라면 만족스러운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에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중요한 이상이고 목표이다. 우리의 두 번째 목표는 일을 해서 삶의 기쁨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찾는 일이었다. 허리를 굽혀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성장해 가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었다. 스스로 땅을 일고 먹고 살 수 있다면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 이 거대한 현대 문명의 손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라 믿었다. 세 번째 목표는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많은 부분을 자유시간으로 갖는 것이었다. 단지 먹고 사는 일에서 벗어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일에 몰두하고 이웃들과도 결실이 있는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홀로 또는 집단의 한 사람으로 사회를 개선하는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기를 꿈꾸었다. 우리 두 사람은 조화로운 삶을 찾기로 마음먹으면서 곧바로 몇 가지 문제와 마주치게 되었다. 조화로운 삶을 살 곳으로 어디가 좋은가? 우리가 하려는 일에 필요한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하지만 살만한 곳을 찾고 돈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먼저 어디로 가야만 할까? 갈 곳은 너무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햇빛이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따위로 몰려들고 있었다. 북서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북동쪽이 마음에 들었다. 우리는 철이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것을 좋아한다. 만일 다른 집 어느 갔다면 뉴 잉글랜드의 기후가 내려주는 끝없는 놀라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푹푹 빠지고 12월부터 3월까지는 세상이 온통 흰색과 검은색의 조화로 뒤덮인다. 봄은 하염없이 느릿느릿 다가와서는 아까운 듯 여린 새잎을 터트린다. 그런가 하면 여름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저녁이면 시원한 바람이 땅의 열기를 식혀준다. 그리고는 갑자기 가을이 건너와 모든 철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산과 나무를 물들인다. 사계절이 뚜렷한 땅은 한순간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결코 단조롭거나 지루할 수가 없다. 철이 들고 나서 순환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삶에도 자극제가 된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 두 사람은 살을 애는 겨울 날씨에 맞서 싸우는 것도 좋아한다. 지리상으로는 뉴 잉글랜드가 문명의 세계가 아닌 옛날의 세계와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그 세계로부터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시간을 내어 여러 달 동안 북동부에 있는 주들을 살피고 다닌 끝에 우리는 마침내 버몬트에 살기로 결정했다. 그린 마운틴을 이루고 있는 산들은 나무들이 빽빽이 우거져 노래하는 듯 했는데 그곳 산들이 마음에 들었다. 골짜기는 마냥 편안한 느낌을 주었고 사람들은 꾸밈이 없었다. 버몬트주 대부분이 자연 그대로여서 도시 근교 같은 느낌이나 여름 휴양지 같은 분위기는 거의 없었다. 우리가 새로 들어가 살 곳은 말 그대로 다 쓰러져가는 황량한 농장이었다. 수리를 하지 않아 삐걱거린 나무집과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창틀은 다 망가진 채로 덩치만 커다란 헛간과 핀란드식 목욕탕, 쓸만한 나무는 모조리 잘려나간 8만 평쯤 되는 땅이 있었다. 농장에 딸린 편의시설이라고는 펌프와 무쇠로 만든 부엌 싱크대, 장작을 쌓아두는 헛간 끄트머리에 있는 오래된 바깥 변소가 고작이었다. 물은 넉넉했다. 샘이 하나 있는데 물맛이 아주 좋았다. 그곳에는 또 풀밭과 한두 군데의 습지, 남쪽으로 나 있는 조금 거친 땅이 있었다. 계약이 끝나 새 주인 이름으로 토지 대장의 등기를 마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무모한 일을 저질렀는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뉴욕에서 그 시골까지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생활 환경은 그야말로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우리는 복잡하고 세련된 도시에 살다가 바로 이웃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건너갔을 뿐인데 그곳에서는 어른이고 아이고 큰 도시를 구경해 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 집들은 모두가 나무를 떼서 난방을 하고 기름 등잔으로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집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우리가 그 땅을 샀을 때 그곳에는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단풍나무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키가 작거나 굽었거나 줄기와 등치가 상한 것들이었다. 원목으로 쓸 수 없을지는 몰라도 제법 많은 땔감이 나올 수 있었다. 미루나무나 무른 단풍나무, 너도 밤나무 같은 좀 못한 나무들을 솎아내고 해마다 겨울 폭풍에 쓰러지는 나무들을 자르고 하면 이 버림받은 나무들도 얼마든지 땔감으로 바꿀 수 있었다. 가문비 나무와 전나무 묘목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나 장식나무로 내다 팔 수 있었다. 또 가늘고 어린 가문비 나무와 전나무는 펄프형 목재로, 그리고 더 빨리 자라는 나무들은 다 컸을 때 원목과 땔감으로 잘라 쓸 수가 있었다. 아무래도 전문 목재상보다는 훨씬 적게 벌겠지만 그래도 남 밑에서 일할 필요가 없으며 자기의 경제 형편에 맞게 일할 수가 있었다. 나무 밑동만 남은 벌목지대의 그런 땅은 우리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적은 돈으로도 그런 땅들을 살 수가 있었다. 여러 가지 형편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결코 목재 사업에 온몸으로 뛰어들지 않았다. 그런데 벌목지대의 나무들로부터 우리 눈을 돌리게 할 만큼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사업이 저절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건 우리가 이웃의 사탕 단풍나무 숲 그리고 낡아 삐걱거리는 제당소를 산 일이다. 새 농장을 산 뒤 우리는 허드시 부부와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상의한 끝에 원래의 동업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 첫 해에 우리는 거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연장과 숲과 연료 조금으로 단풍 시럽 수확의 4분의 1을 얻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우리는 버몬트에서는 단풍 시럽이 현금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풍 시럽은 언제든지 손쉽게 팔 수 있고 값이 떨어지는 일도 없었다. 전혀 기대하지 않던 행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1934년 봄, 멋지게 우리를 찾아온 사탕 단풍나무는 새로운 희망에 눈뜨게 했다. 버몬트에 눌러 살려는 우리의 계획은 이제 튼튼한 경제 기반을 갖게 된 셈이다. 우리의 이성과 열정, 그리고 주머니에 갖고 있는 돈에 알맞은 터전을 버몬트에서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어디서 조화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첫 번째 물음에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단풍 시럽을 만들어 생계를 해결할 길이 열린 것은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멋진 해답이었다. 우리가 다음으로 할 일은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는 일이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삶의 원칙이 바로 그 방법이죠. 그럼 이어지는 다음 챕터, 삶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어쩌면 너무 빨리 우리는 점점 깊숙이 여러 가지 일들에 빠져들고 있었다. 우리의 형편은 다음 세 가지로 간추려 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시골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땅이 있었고 잘라서 쓸 수 있는 나무들이 있었다. 밭이 넓지 않아도 우리에게 넉넉한 먹을거리를 주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과 목적과 정열이 있었다. 언제나 넘치는 창조력과 상상력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사탕 단풍나무 숲이 꾸준히 수입을 갖다 주었고 덕분에 우리 주머니에는 얼마 안 되지만 돈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황폐하고 잡초가 우거진 농장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나무로 만든 집이었는데 다 쓰러져 가고 있었다. 겨울이면 채에서 물이 빠지듯 바람이 사정없이 집 안으로 휘몰아쳐 들어왔다. 아마 그래서 다음 장에는 바로 집 짓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나 봐요. 우리는 나무를 베려면 20-30년은 기다려야 할 벌목재를 갖고 있었다. 이수의 허름한 농장까지 사들였는데 그곳에는 헛간으로도 쓰기 어려운 낡은 건물 몇 채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갖고 있었다. 빚이 없었기 때문에 사는 형편도 좋은 편이었다. 우리는 미래를 희망을 갖고 내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안정되게 생계를 이어갈 길이 그다지 확실하지는 않았으며 더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우리가 처음에 10년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우리 삶의 중심 원칙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하나, 우리는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을 절반쯤은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윤 추구의 경제에서 할 수 있는 한은 벗어나기를 희망한다. 둘, 우리는 돈을 벌 생각이 없다. 또한 남이 주는 월급을 받거나 무언가를 팔아 이윤을 남기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바람은 필요한 것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손수 생산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는 것이 1차 목적이다. 한 해를 살기에 충분할 만큼 노동을 하고 양식을 모았다면 그 다음 수학기까지 돈 버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다. 셋, 우리는 모든 일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가진 돈만으로 치를 것이다. 은행에서는 절대로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이다. 땅이나 집을 담보로 넣어 융자를 얻은 뒤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넷, 우리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수확물로 해마다 봄이면 단풍 시럽을 생산할 것이다.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 이 일을 할 것이다. 다섯, 우리는 능률 있게 시럽을 생산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땅을 판 호드시의 오래된 지당소를 새 건물로 바꾸고 새로운 장비도 들여놓을 것이다. 여섯, 단풍 시럽과 설탕을 팔아서 번 돈으로 필요한 것을 충분히 살 수 있는 한 우리 땅에서 아무것도 내다 팔지 않을 것이다. 밭에서 거둔 채소나 곡식이 남는다면 이웃과 친구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줄 것이다. 일곱, 우리는 집짐승을 기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버몬트에서 우리가 사귄 가장 친한 법 가운데에는 개와 고양이도 들어있다. 모든 짐승과 벗으로 지내는 것은 더없이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벗으로 지내면서도 우리는 짐승들에게 의지하거나 그놈들의 하인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 많은 농부들이 집짐승을 돌보는 자질구레한 일에 시간을 빼앗기며 살고 있고 자기가 아니라 집짐승이 먹을 음식을 구하느라 애를 먹는다. 그 이들이 만약 우리처럼 한다면 일하는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8. 우리는 낡은 집들을 고치느라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할 때까지는 그 집들을 그냥 쓸 것이고 수리는 꼭 해야 할 때만 할 것이다. 9. 우리는 평생 살 집을 지을 땅과 생활에 필요한 건물들을 지을 장소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할 것이다. 그리고 밭은 우기에도 물이 잘 빠지고 건기에는 물을 대기 쉬운 자리에다 만들 것이다. 10. 우리는 자연에 있는 돌과 바위로 집을 지을 것이다. 일찌감치 서둘러서 집 지을 재료를 모아야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아온 돌들을 모두 쓸모에 따라 하나하나 분리해 놓을 것이다. 벽을 쌓을 돌, 주춧돌, 굴뚝에 쓸 돌, 바닥에 깔 돌, 테라스 돌, 벽난로 돌 따위를 집 지을 때를 대비해 따로따로 모아둘 것이다. 11. 우리의 집 짓는 계획에 따라 가장 먼저 세울 새 집은 생나무를 저장해서 가전송 상태에서 말릴 수 있는 목재 창고가 될 것이다. 집을 지을 때 이 창고에서 바짝 마른 목재들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2. 콘크리트를 만들려면 모래와 자갈이 있어야 하므로 좋은 모래와 자갈을 구할 수 있는 데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12가지 원칙들이 우리가 세운 10년 계획의 핵심 내용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카드 목록에 적혀있는 사항들이다. 그것은 이를테면 우리 집이라는 작은 조직체의 헌법과 같은 것이었다. 또한 일의 세부 규칙도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들의 질서를 정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농장을 잘 꾸려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사업을 벌이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규모가 큰 경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체계 있게 꾸려나가려고 노력했다. 우리의 실천 계획을 적어놓은 카드 목록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맑은 날의 일과 비오는 날의 일로 나뉘어 있고 집지을 계획과 완성될 작업 따위의 항목이 있었다. 모든 작업 계획에는 특별한 목적으로 쓴 재료비와 지출한 돈을 적은 비용 카드가 따로 있었다. 우리는 구석구석 작은 일에 관심을 쏟으며 계획에 따라 체계를 세워 조심스럽게 일을 해나갔다. 연장을 다루고 관리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쓰는 연장들은 다 자기 자리가 있었다. 연장 창고로 들어가면 삽, 괭이, 갈퀴, 수에 지렛대가 오른쪽 선반에 걸려 있었다.
선반에는 걸기 쉽도록 연장 숫자만큼 구멍이 뚫려 있었다. 지금까지 누구도 삽과 괭이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다. 연장이 없어지면 한눈에 빈자리가 눈에 띄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바로 연장을 찾아내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만일 연장을 못 찾을 때는 다른 것으로 채워놓았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단 한 개의 연장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또 연장을 더 잘 구별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연장 손잡이에 밝은 색깔 줄무늬를 그려 넣었다. 그렇게 하니까 연장이 풀섭에 숨어 있거나 일하는 동안에도 쉽게 눈에 띄었고 다른 연장과 금방 구별할 수 있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저도 마당에서 풀 뽑을 때 호미를 찾는 게 얼마나 시간을 많이 빼앗겼는지 이 연장관리법 다시 한번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우리는 일이 끝나면 기계를 잘 닦고 기름을 발라두었으며 겨울에는 집안에 들여놓아 비바람을 막아주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는 수동 시멘트 혼합기였는데 이것을 전동으로 바꾸지 않은 것에 대해 몇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결과를 소개하겠다. 첫째, 시간과 노동과 비용을 절약했고 모든 전동 공구를 돌리는 데 따르기 마련인 유지비와 새 기계로 바꾸는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둘째, 석유와 전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셋째, 기계가 고장을 일으키면 겪게 마련인 불안, 긴장, 좌절과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었다. 기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계가 일생 동안 지치고 병들고 죽는 단계를 거친다는 사실과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도 기계 일생 동안 그런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이 말도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요. 잔디 깎는 기계도 기계식하고 수동식이 있어요. 근데 이 기계가 한번 고장을 일으키면은 정말 힘이 들고 기운이 쪽 빠져요. 그래서 저도 항상 수동 잔디 깎기를 여벌로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넷째, 양손을 번갈아 가며 혼합기를 돌림으로써 몸의 근육을 골루 발달시켰고 탁 트인 하늘 아래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활력과 젊음을 주는 운동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다섯째, 기계에 온종일 매달리거나 속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와 일탄화탄소를 들이마시는 대신 온몸으로 일에 몰두하는 기쁨을 누렸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이다. 연장은 잘만 쓰면 한평생 적은 비용을 들여서도 잘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연장을 태양 아래나 빗속에 내버려 두지도 않고 쓰지 않을 때는 반드시 창고에 잘 넣어두었다. 우리가 사용하던 의박기 손수레는 일이 끝나면 호수로 물을 뿌려 손수레를 닦고 밤에는 거적을 덮어 놓았으며 손수레의 나무 손잡이에는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지만 물기에 젖었다가 마른 일이 되풀이되자 트럭에 쓰는 엔진 오일을 듬뿍 발라주었다. 연장 손잡이나 나무로 된 다른 부분에는 페인트를 칠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더욱 효과 있는 방법은 나뭇결 사이로 틈이 보일 때마다 엔진 오일을 발라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무의 작은 구멍에 습기가 스며드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겨울에는 삽마다 기름칠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삽들은 결코 녹슬지 않으며 진흙도 찰흙도 달라붙지 않아서 일하다 말고 삽을 탕탕 두드리거나 흙을 긁어낼 필요가 없었다. 연장을 깨끗이 닦아두는 것은 적은 힘을 들여 많은 일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면 연장에 더 이상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며 연장을 정말 오래 쓰게 되어 해마다 들어가는 유지비와 대체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일 수 있다. 농장에는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늘 있는 집안일, 음식 만들기, 빨래하기, 청소 같은 거. 두 번째, 짜임새 있는 농장일, 밭일하기, 나무 베기, 수리, 낡은 물건 바꾸기, 그리고 생산 설비와 건물이나 장비 같은 것을 갖추고 만들고 짓고 하는 일. 세 번째, 현금과 맞바꿀 곡식을 가꾸는 일. 우리는 하루를 아침 4시간과 오후 4시간 이렇게 두 부분의 시간대로 크게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일을 할 때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다. 가끔 소나기가 막 쏟아지려 하거나 수액통이 흘러넘치거나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 주면이 밀려드는 일이 없는 한 우리는 일을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이나 어느 날이나 어느 달이나 어느 해나
잘 쓰고 잘 보냈다. 우리가 할 일을 했고 그 일을 즐겼다. 충분한 자유시간을 가졌으며 그 시간을 누리고 즐겼다.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할 때는 피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결코 죽기 살기로 일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더 많이 일했다고 기뻐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대체로 평일과 주말의 일과를 계획한 대로 변함없이 지켜나갔다. 그렇다고 미친 듯이 그 일정에 집착한 것은 아니었다. 그럴 만한 까닭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그 일상에서 벗어나곤 했다. 하지만 버몬트의 이웃들은 우리가 이렇게 계획에 따라 짜임새있게 사는 것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그들은 우리가 바른 규칙을 지키며 사는 모습을 자진해서 받는 고문처럼 생각했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것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퀴를 돌리는 벌을 받고 있어. 기차나 버스처럼 일정에 얽매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먼.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했다. 하지만 일하는 목적과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계획표대로 따랐던 것이다. 하려는 일을 머리로 구상하고 그것을 몇 가지 단계들로 나누어 일을 해가면서 전체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즐거움을 누린다면 어떤 일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일이죠. 집을 짓는 일. 다음 장에서는 집을 짓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